그 간단한 저자 소개 더불어서 뭐 책 소개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희망재무소의 이천 대표고요. 네. 제가 한 2일에 재무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재무 상담, 네. 그리고 강의, 뭐 그다음에 저술 활동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책을 썼던 거는 현장에서 재무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고객들의 문제점을 발견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요. 네.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이 이게 내 얘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책 사례들은 실제 사례고요. 사실은 뭐 실제 사례인데 뭐 성함하고 직업 같은 걸 좀 변경해 갖고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작성을 했고요. 네. 저술을 했고요. 부자의 감각은 제가 이제 부자의 감각이 공저 포함해서 11번째 책인데요. 부자의 감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돈을 다루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심리랑 좌우된다. 네. 그래서 심리가 있는 돈이 모인다는 부제를 갖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심리학 공부를 따로 하신 건가요? 진짜 그 챕터마다 이렇게 심리 용어, 뭐 휴리스틱이라든가 이렇게 딱딱딱딱 하셨는데 심리 공부를 따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뭐 심리학을 전공하셨는지? 아니, 따로 이제 책을 보통 이제 심리학에 좀 관심이 많아갖고 행동학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아갖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네네. 실제 사례하고 좀 접목을 시킨 내용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재무, 경제 파트와 심리 파트가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된 아주 놀라운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새로운 개념에 접근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워낙 그 정말 뭐 귀한 뭐 이렇게 용어라든가 표현들이라든가 메시지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요 부분이 제일 많이 이제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기적 편향. 그래서 따로 주머니 차면 돈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통장 결혼. 이 부분 언급하셨어요. 근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또 수입들이 좀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따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러면 굉장히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대표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이 통장 결혼을 또 언급하셨고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서. 사실 옛날에는 가게 재무 관리를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배우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셨고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면 용돈을 좀 더 많이 받아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게 이제 과거 사례라면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맞벌이가 증가를 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따로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평소 때는 서로 뭐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부담하고 당신이 번 돈은 저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맺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목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든지 이럴 때 양쪽의 통장을 열어봤더니 실제로 두 사람이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서로 믿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서로 믿고 있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잘 모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관리하다 보면 서로 이제 관심을 갖고 서로 통제할 건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시는 분들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남는 돈 저축하시는 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돈을 모으는 액수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돈을 따로 관리하기보다는 추세가 그렇지만 같이 관리하면 훨씬 더 돈을 잘 모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그 부분을 같이 권유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돈을 따로 관리했어도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이 다 오픈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둘이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갖고 거기에 맞춰서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쓸데없는 것들 겹쳐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특히 뭐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각각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를 볼 때요.
저는 지금 시대가 그렇더라도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갖고 목표를 같이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자산을 관리할 때 지금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한쪽이 너무 많아버리거나 좀 적어버리면 여기서 약간 네. 자존심의 문제가 또 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좀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장항준 감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장항준 감독은 이제 김은희 씨 덕에 카드를 네. 바꾼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장항준 감독은 굉장히 자존감도 높은 반면에 김은희 씨라는 자기 이제 작가인 와이프의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이 관리를 하는데 이게 한쪽이 너무 많아버리고 한쪽이 너무 높아버리면 야 이럴 때는 뭐 좋은 팁이 있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부부니까 네. 우리가 결혼을 한 배우자고 네. 평생 함께 살 배우자이기 때문에 네네.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돈을 적게 벌고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 네네. 뭐 적극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가 돈을 많이 벌어온다면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전혀 상하지 않고요. 훨씬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혼자만의 돈이 아니고 네. 부부의 가족의 돈이기 때문에 네. 누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따라서 뭐냐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유세 떨 필요도 없고요. 네.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왜? 부부는 다 가정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수입이 누가 많고 적고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네. 저 같으면 네.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자존심을 안 상하고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네. 통장 결혼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거의 대부분 다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만 지출의 닷은 낮추고 저축의 닷은 높여라. 그리고 소비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큰 결단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 투자 이런 부분도 지금 여쭤보겠습니다만 투자라든가 어떤 재테크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저축과 소비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비 습관과 저축. 저는 이제 쭉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례들, 다양한 분들을 보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돈 적게 벌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950만 원을 쓰고 그렇죠. 5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분은 200만 원을 벌어서 네. 15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네. 즉, 버는 사이즈에 달리, 버는 사이즈와 관계없이 저축의 양은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돈을 적게 버시는 분은 열심히 살아서 저축을 한 거니까 굉장히 만족감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성취감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네네. 하지만 100만 원을 벌어서 95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저축하시는 분은 그렇죠. 그 당시에 만족도는 있고 또 삶의 어떤 그게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서 거꾸로 자괴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은행에다가 우리가 적금을 한 100만 원씩 월 적금을 들어서 1년 동안 만기로 적금을 들은다. 네. 그건 원금 3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이자는 세금 떼면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쓰는 거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던지 어떤 분이 있었는지 지금 집에 가다가 돈을 쓴다 그러면 마음이 내키면 12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우리는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 전에 수익률을 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을 잘 써야지 네.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대부분의 그렇죠. 경우가 아웃풋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인풋에만 관심이 많아서. 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옛날 어르신들처럼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돈을 모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지금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버는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하면 살 수는 없어요. 네. 따라서 하고 싶은 한두 가지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저축 거기에 이제 그런 습관이 든 다음에 저축과 투자까지 잘하면
더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자산이 잘 불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20, 30대들이 이제 그 기사화 됐을 때 많이 접하는 20대, 30대들이 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20, 30대, 신입사원, 뭐 3년차, 4년차 미만 정도 되는 취업준비생 포함해서 20대, 30대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어떤 재무 설계나 재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염두를 둬야 될까요? 이 금융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저는요, 돈을 무조건 모으는 것보다 네.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요새 뭐 주식이나 네. 주식 하는 이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목적에 맞게 금융상품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안에 반드시 필요한 돈은 주식이나 이런 걸 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운동을 내든지 중도금 낼 때 요 돈을 조금 더 벌리려고 주식에 넣었었는데 그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다 30%다 하면 네. 이거 굉장히 낭패를 입게 되는데요. 네. 그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실을 보고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손실 보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대출을 받아갖고 네.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2년대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뭐냐면 돈 쓰는 법부터 배우죠. 네. 카드는 학생 때 지금 많이 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걸 나쁜 습관이 들은 상태에서 뭔가를 바꾸려니까 잘 안 되고요. 가능하면 좀 젊으실 때 체계적으로 재무 목표도 좀 세워보고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파악해서 정리를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소비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저는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맞나요? 이게 그냥 저는 꼭 그렇게 생각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뭐냐면 체크카드로 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직접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돈이 없으면 쓰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왜? 우리는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많이 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나쁜 소비 습관을 고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체크카드보다는 아무래도 신용카드에 그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지출 습관이 잘 통제되는 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신용카드의 이익도 같이 누릴 수 있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크카드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카드도 적절하게 그러니까 균형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처음에 이제 좋은 습관을 들일 때 체크카드라는 건 없으면 못 쓰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체크카드로 먼저 좋은 지출 습관을 들이고 그게 이제 내 몸에 잘 배고 근육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좋은 체리피커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신용카드 혜택이 아무래도 체크카드보다 많으니까 그런 혜택들을 챙기는 것도 저는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이제 한 발짝 좀 더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식견이나 이런 어떤 통찰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전하시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경제 전망, 뭐 2021년 포함해서 향후 3년, 5년 이렇게 보셨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금융 전문가로서 바라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리더로서 어떻게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망에 대해서? 경제 전망이라는 건 뭐 제가 이제 경제 전망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보다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점점 이제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시기마다 좀 그 위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위기가 발생하고 봉합하고 다시 위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뭐냐면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이거보다는 좀 좋아질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은 저는 별로 하지 않고요. 네. 가능한 게 뭐냐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토대로 해갖고 네. 저희가 이제 자산에 대한 계획이나 관리를 해나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간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될 상황인가요? 자산이나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예, 아니 이제 우리가 모든 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도 없는 거고 뭐 안전자산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데 경제 전망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내일 어떻게 그렇죠.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접근을 갖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적을 거란 그 토대를 깔고 우리가 재무 관리를 해나가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혹시 대표님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혹시? 부동산은 제가 뭐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고요. 그렇군요.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고 이런 이제 금융상품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요. 역시 금융 전문가. 주식도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주식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식 같은 직접 투자 상품하고 간접 투자 상품들도 잘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어차피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독자분들은 말씀을 좀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융이나 경제 전문가로서 대표님한테 어떤 투자적인 식견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주식에 포함해서 금융 관련된 부분, 주식 투자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아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면 직접 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팁, 간접 투자의 팁, 이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으세요. 너무 높아요, 예,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주식 중에 어떤 주식이 있냐면, 상장 리츠라고 그래갖고, 리츠 주식이. 네네. 거래되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네. 리츠라는 건 결국 임대부동산에서 나온 수익 갖고, 네네. 투자자들한테 배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상품을 보려면 지금 기준으로 상품 가격으로 볼 때 한 5%에서 6%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요? 근데 과거에는 예? 연간. 네. 과거에 이제 주식 투자가 활성화돼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기 전에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는 5% 6%짜리 상품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인컴 펀드라든지 뭐 중수익, 중위험 중수익 뭐 이런 수익들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별로 리스크도 없고 수익을 계속 배당 수익을 연간 계속 올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거에만 좀 관심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을 하더라도 대부분 다 돈을 벌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올 1월까지는 아마 좀 회피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 2, 3개월 되면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매일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오늘은 올라갔다가 내일은 떨어지고 뭐 또 모레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그거 도박이다, 패가망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주식도 하나의 돈을 효과적으로 불리는 수단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부를 좀 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들이 사라는 주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많이 하시죠. 네네. 저도 이제 강의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담이나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투자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다 잘 듣고 나서 마지막에 질문하시는 건 딱 이거거든요. 어디다? 어떤 종목?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강사가 정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왜냐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강사가 말한 그 시점에 그 주식을 사면 그래도 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찍어놨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주식이 좋다고 그랬지? 하고 사면 그때는 이미 그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낭패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투자나 저축이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품이 먼저가 아니고 금융상품이 먼저가 아니고 내 목표에 맞춰갖고 내 목표하고 궁합이 맞는 상품을 고를 줄 알아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2년 이내에 반드시 필요한 돈은 주식을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기펀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정기펀드를 만족을 못 하시죠. 네. 왜냐면 비싼 수수료를 냈는데 내가 굴리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정기펀드 같은 경우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주식을 투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매수하고 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사는 거. 네. 그나마 사는 거는, 클릭만 누르면 되니까 이제 살 수 있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은 좀 적게 얻고, 손실은 좀 크게 보는, 또 손실을 보다가 보면 그 손절 구간을 넘어가면 손해가 너무 커지니까 비자발들이 장기 투자가 되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게 말이 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버렸구나. 네, 네.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약간 기대치나 이런 어떤 약간 배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높은 수익성. 네, 개인들이 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뭐냐면 너무 많은 펀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경우도 좀 많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데 정시펀드의 어떤 장점은 뭐냐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횡보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아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사실 경제 전망이라는 것 자체 하시는 분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횡보할지를 맞추면 사실은 뭐 그렇게 남의 일 신경 안 쓰고 자기 돈 잘 벌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주식이 비쌀 때나 쌀 때나 정기적으로 돈을 인출한 다음에 그렇게 모이다 보면 평균 매입 단가가 하향 평준화 돼갖고 싸게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냐면 작년같이 아니면 올해 초처럼 주식이 올라갔을 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정시펀드의 성격인데 만약에 정시펀드를 자동이체를 안 걸어놓고 내가 매달 그걸 임의로 매수한다 그러면 정시펀드 한 번 매수하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더 떨어질 줄 알고 내일 가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미 다 올라가 왔으니까 또 올라갔으니까 또 아까워서 또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간접 투자의 상품은 뭐냐면 내가 주식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인출이 되면서 평균 매입 단가가 하향 평준화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을 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데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정시펀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금리에 한 2~3배 정도 수익을 올리면 우리가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제 한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시펀드가 이제 활성화된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정시펀드를 우리가 이제 보통 한 3 내지 한 5년 정도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시펀드 투자할 때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60~70% 정도 기간은 계속 마이너스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수익률이 좀 낮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싸게 매수했다가 주식시장이 올라갔을 때 한 번에 그 에너지가 응집돼서 올라갔을 때 환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데요. 최근에 제가 고액펀드 수익률 보니까 한 50%, 60%, 70% 이렇게 나신 분들도 많아요. 한 3년 정시펀드요? 정시펀드. 예. 하지만 주식으로 투자를 하셔갖고 물론 한 1000%, 500% 이렇게 버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아마 작년 여름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계좌가 마이너스인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게다가 보면 내가 산 종목만 이상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정시펀드 같은 경우는 정시펀드가 전부 다가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부는 정시펀드 같은 걸 섞어서 또 뭐 이제 ELS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하면 내가 이렇게 매일 신경 쓰면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적절한 수익률을 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부분도 좀 이렇게 나눠서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를 좀 섞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나을까요? 직접과 간접의 비율로 따지면 비중을 5대5 이렇게. 처음에는 저는 간접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투자의 비율이 저는 더 높아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진짜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 금융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거의 잘 아시는 분들은 물론 잘 안 찾아오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데 바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남들 좋다고 해서. 저한테도 어떤 주식 사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 많아요. 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 절대 비율을 높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간접 투자 비율이 높아야 되는 거고요. 경험을 쌓아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경력이 될수록 직접 투자의 비율을 높이면 더 효과적으로
자기 자산을 잘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이렇게 나누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연령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치에 따라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율로 나눠서 시간이 갈수록 직접 투자의 비율을 높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부동산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뭐 영끌해서 신입사원들 뭐 20, 30대들이 뭐 제가 봤을 때 참 이게 지금은 뭐 가라앉아 있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제가 봤을 땐 뭐 이렇게 리스크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수 가격도 일단 부동산 자체가 요즘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더 간다. 뭐 심지어 정권과 관련돼서 연무 있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제가 이제 내일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참 불행한 건데요. 저는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어떤 주택이라는 거를 거주의 이제 재테크의 수단이고 거주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하면서 제 고객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안 될 정도에서 리스크 지지 않으면 그때 집을 사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역사적으로 저금리 상황에 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 내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금리로 따지면 사실은 뭐 그 이자 부담이 월세 낸다고 생각하고 전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싼데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면 8 내지 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배 정도 올라갔죠. 그 무렵에 우리가 TV를 그 다큐 프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하우스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집은 있는데 사는 삶은 대출금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집을 구매하더라도 뭐냐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저금리가 어느 정도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대출을 받으면 요새는 굉장히 길게 받으시더라고요. 네. 15년, 20년, 30년이란 뭐 이렇게 되란 말이에요. 내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이 벌고 쓰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그 무리한 집을 구매하다 보면 나중에 그 집에 살지 못하고 그 집을 헐값에 매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리스크가 없을 때 집을 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저도 이제 멘탈이 좀 붕괴가 된 게, 이게 긍정적인 말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꼭 집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 고객분들한테 조언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1, 2년 사이에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다는 얘기죠.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하고 관계없이 무리했던 사람이 오늘 더 현재로는 그렇죠. 벌고 있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 좀 저도 좀 자괴감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뭐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어떤 하든 간에 뭐냐면 버는 돈, 쓰는 돈,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 목표에는 제 목표에는 집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표들도 준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면서 현금 흐름이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재무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해라라고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고 아마 멘토링을 해주셨을 텐데 갑자기 1, 2년 사이에 이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버 중에도 왜 이렇게 몇몇 이렇게 선 누구누구 전문가처럼 이렇게 사지 마라, 집 사지 마라, 2016년, 17년, 18년도에. 그러다 이게 갑자기 올라와 버리니까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뭐 저는 뭐 욕을 먹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고객분들이 뭐 저한테 집을 살까 말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 근거 없이 뭐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조언을 드린 게 아니고 버는 돈하고 쓰는 돈하고 재무구조,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이게 내가 감당이 가능한 부분이냐, 부분이냐, 그렇지 않은 부분에 근거해서 이제 조언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저를 원망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FM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예, 예. 네, 네. 여기 책 내용에 보면 이제 금융상품 나의 지식으로 판단해라. 마케팅이다. 이런 문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금융상품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은행, 증권, 보험의 뭐 PB나 뭐 FC라고 하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판매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무조건적인 신뢰라기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인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좀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신뢰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대표님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프루덴셜도 있었고 뭐 대우증권에도 있었고 있었지만 사실 증권회사에서도 증권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보험회사에 있으면서도 종신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은행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어떤 고객에 대한 부분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금융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잘 모르고 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예를 들면 정기펀드 한창 그 광풍이 불었을 때, 네. 2000년대 한 초중반 때 가면 창고에 가면 이제 펀드를 권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거 왜 좋아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뭐 중국 펀드를 권하면서 중국이 현금 담보는 높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개인들이 뭐냐면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저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내 목표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저한테 이제 ELS를 가입하시고 저한테 이제 문의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이게 이제 페이스북하고 미국의 S&P 500 지수하고 같이 기초자산으로 해서 투자가 되는 자산인데 이분은 그 상품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이후에는 이렇게 좋은 상품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급하게 내용도 모르고 사인하시고 돈을 넣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걱정이 생긴 거죠. 꽤 큰 금액이 들어갔나 보죠. 그래서 보통은 뭐 ELS 하시는 분들은 뭐 최소한 뭐 100만 원 이렇게 하신 분은 없고 5천만 원 정도 누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ELS 같은 경우는 한 주에 적게는 증권사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3, 4개 내지 아니 많으면 10개 가까이가 매주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뭐냐면 오늘 가입하지 않아도 다음 주에 유사한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가입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서 큰 돈이 목돈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는데 결국 나중에 손실을 보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네. 창구 직원이나 권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가입하면 남을 원망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날이 갈수록 금융사기도 많아지고 정말 잘못된 상품을 가입해갖고 매일 고민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하다못해 제가 상담하다 보면 좀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 또 보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하는 분인데 3인 가족인데 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있냐면 8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가족의 보장성 보험을. 근데 이제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영업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냥 그분들은 뭐냐면 손님을 유치하고 나중에 그냥 원금 찾으면 되신다고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일반 직장이고 외벌이 부부인데 아이 하나 있고 3인 가족인데 보험을 20개를 가입해서 80만 원을 내고 있어요. 물론 능력이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면 뭐 그냥 내는 게 아깝지만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이 뭐냐면 미래를 위한 저축은 10만 원을 하고 있어요. 아이 교육 자금으로. 이렇게 우리는 모순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네. 즉 뭐냐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위험 상품에 그런 상품에 저축액에 80만 원을 붓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뭐 애들 교육 자금이라든지 내점 마련 자금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는 저축을 전혀 못하고 한 10만 원 정도만 하고 있다면 이건 그냥 보더라도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최소한 그 상품이 뭔지는 알고 가입해야 되고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보험은 아까 프루덴셜에 계셨다고 하지만 여기 보험 설계사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뭐 사돈의 팔촌의 뭐 가족들, 그렇죠. 친구들, 뭐 지인, 뭐 선배, 후배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매달 내는 보험료로 10만 원짜리를 내가 권유를 불필요한 거를 권유받았다고 치면 보통 요새 한 20년 납입 기준으로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총액을 더하면 10만 원씩 하면 2,4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 내가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면 10만 원을 놓고 계약을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2,400만 원을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보험 가입을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2,40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아는 사람이다. 그냥 권해서 또 그냥 좋으니까 뭐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 없고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꼼꼼히 다 따져보고 이렇게 물건을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22년 동안 2,400만 원 내는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가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일단 권유하시는 분들도 고객한테 맞는 상품을 권유를 해드려야 되고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도 뭐냐면 절대 내가 모르면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죠.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상품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무료로 봉사활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판매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고객을 위해서 권해주는 상품을 권하는지 그 부분을 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권하시는 분들도 뭐냐면 수익이 있어야지 이 일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데 권하는 부분이 진짜 고객에게 맞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은 철저하게 좀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공부가 좀 너무 부족하고 너무 금융회사, 은행증권, 보험회사에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보내는 건 좋은데 너무 제가 봤을 때 기준 없이 그러니까 뭐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뭐 그냥 가볍게 하나 들는데 누적 금액으로 하면 사실 그게 뭐 2,400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진짜 아까 재무적인 목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과연 20대, 30대, 40대, 50대들의 재무 목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화시킨다라는 건 좀 어렵겠지만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만약 조언을 주신다면 20대 재무 목표, 30대 재무 목표, 40대 재무 목표, 50대 재무 뭐 50대 같은 경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라든가 이런 은퇴 목표, 재무 목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조금 포괄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표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 어떨까. 전체적인 거는 이제 대표님의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전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화살의 관역을 이제 딱 조준을 해야 되는데 그 화살에 대한 부분을 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재무 목표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 라이프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20대 분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네. 20대 분들은 일단 뭐 직장을 다녀서 이제 수입을 얻겠죠. 네. 그렇게 되면 요즘은 비혼도 많고 결혼을 늦게 하시는 경우도 네. 많지만 네. 일단 20대의 어떤 제 목표를 보면 결혼 자금 마련이라는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게 이제 목표이겠죠. 네. 그게 이제 뭐 1년 후에 할지 아니면 뭐 5년 후에 할지 이때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체크하는 게 결국 재무 목표고 필요한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빚이 없었죠. 아마 우리 정경호 대표님 그 결혼하실 때 네. 그 주변에서 보면 빚 져갖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예전에 우리들 시대에 이제 결혼할 때는 뭐냐면 연립주택 같은데 반지하 같은데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만큼 집값도 쌌고, 집값도 그러니까 전세집도 이제 우리가 대출을 지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뭐냐면 전세 자체도
워낙 대출을 잘 주기도 하고, 네. 사람들의 어떤 저기가 커졌죠. 좋은 데 살고 싶은 니드가. 왜? 내가 돈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 90%까지는 웬만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금리도 낮고, 하니까 이게 권하다 보니까 대출을 지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대출이라는 거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대출 상환이라는 부분이 제 목표가 하나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내 집을 전세에서 시작하더라도 내 집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네네. 내 집 마련이라는 부분도 제 목표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교육자금이 필요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분들 있지만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네네. 창업자분들도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결국 아까 정 대표님 말씀했던 대로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제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 목표는 이렇게 되고 20대, 30대, 40대, 50대의 제 목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개인차에 따라서 특별한 제 목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기타 상황이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른 제 목표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20대는 제 목표가 많겠죠. 네. 30대 결혼하신 분 같으면 일단 결혼자금 마련이라는 목표는 사라지겠죠. 그때 내 집 마련 이쪽으로 가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0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애들 교육이 좀 남아있을 거고, 애기 결혼할 때 필요한 결혼자금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정도 갚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미 지나온 목표들이 많으니까 나머지 목표들은 굉장히 단순해지겠죠. 네. 20대보다는 목표가 단순해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지 말고, 그죠? 내 집 마련만 올인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 목표를 써놓고, 내 자산을 효과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라는 부분이 예전 같으면 10억 만들기, 이런 목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돈으로 모으는 목표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반드시 조우되는 어떤 재무적인 사건들을 미리 캐치하고, 거기에 얼마 정도의 돈이 발생하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가용자산으로 지금부터 준비할지, 내가 지금 준비하는 부분에 몇 %를 거기다 투자할지, 이런 부분을 좀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급여도 낮고 하니까 좀 힘들겠지만 5년 정도 지나면 많은 부분들이 같이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아주. 제 목표는 뭐냐면 개인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데, 그렇죠. 요런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핵심적인, 누구나 다 공통적인 제 목표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인 목표 중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차를 산다. 네. 근데 어떤 분은 차를 안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죠. 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 찝어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과연,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마련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빚이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산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빚도 능력이다. 근데, 과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데, 이 빚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경각심이 좀 없지 않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족쇄가 되고, 일종의 수렁이 돼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요즘에 영끌이다, 비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빚은 굉장히 간단한, 네,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는데 살 집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대출이라는 건 금리가 낮건 높던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산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해결해야 될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이 우리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지속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제일 싼 대출금리인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8 내지 9%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지금이 한 4배 정도 5배가 가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혹시나 도래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지 않습니다. 뭘 뺏기던지 하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뭐 100%, 105%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 나오죠, 그냥. 네. 내 자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빚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짐이고 비용이 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되는 선택 말고는 가능한 빚은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정리를 하는 거군요. 저는 아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레버리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해요. 뭐냐면 회사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뭐 이런 부분은 수직에서 제가 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장 리츠 같은 주식을 사면 연 5, 6%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배당을 그 갭이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금리가 높으면 카드론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받아갖고 레버리지를 한다면 절대 안 되고요. 주식을 갖고 지금 신용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용 매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출 금리가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 7 내지 9%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네. 과연 이번 이상의 수익을 내가 낼 수 있냐 생각한다면 만만치 않겠죠. 네. 왜냐면 워렌 버핏이 뭐 연간 평균 20%를 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연간 8%를 평균에서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한번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메꿔야 되는 수익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뭐냐면 하루에 주식이 10%, 15% 상한가 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이렇게 비용이 드는 돈을 잘못 썼다가는 나중에 큰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한 대로 나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수적인 빚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떤 나의 만족이라든지 과실을 위해서 아니면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좀 잘못된 레버리지를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좀 옳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정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 이제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빚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뭐 대출도 능력이야 뭐 이런 것처럼. 네. 근데 과연 대출이라는 게 남의 돈인데 결국 갚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그 돈이 내 돈처럼 여겨져서 나의 지출이나 소비 습관이 좀 과도해져서 더 돈을 많이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거. 그 다음에 투자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때 잘 되면 지렛대 효과 때문에 자산이 훨씬 많이 불어나겠지만 우리 인생은 잘 될 것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손실에 더해서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되니까 나중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빚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내는 것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빚을 내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되고요. 대출이라는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이나 이 빚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고 레버리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실례로 오늘 아침에 저도 익명이니까 어차피 이제 아는 이제 친구가 신용대출을 좀 받아라. 난 돈이 필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출을 일으켜야 당연히 어떤 실적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굳이 필요 없는데, 본인 실적이 그러면, 그래, 하고서 바로 상환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결국은 어쨌든 소득 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땐 약간 빚이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버러지라는 것들, 그리고 신용담보를 통한 투자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금융회사의 마케팅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확 와닿는데, 빚은 비용이다. 근데 빚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빚을 자꾸 개인의 어떤 그것도 능력이고, 빚도 하나의 경제적 능력이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빚은 빨리 청산해야 돼. 아주 중요한 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너무 저리로 많이 나오니까. 너무 저리로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좀 그게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전세대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안 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온단 말씀이 오기 때문에 대출은 질 수밖에 없더라도 뭐냐면 소비성 지출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네, 맞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부연을 더하면 마이너스 통장 가시는 분들이 저축을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적금 이자율은 낮은데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보다 낮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돈이 들어오면 그냥 통장에 넣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줄지를 않아요. 줄질 않죠. 결국 뭐냐면 네, 저는 마이너스 통장도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줄 정도면 신용이 충분히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그냥 마이너스 통장은 지금은 닫아놓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저축 습관만 나빠지고. 근데 원점으로 들어가면 결국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을 걸어서 950만 원을 쓰고 쓰는 것 중에는 대출금리를 갚는 것도 쓰는 겁니다. 네, 네. 50만 원을 저축하지만 200만 원을 벌지만 150만 원을 효과적으로 쓰고 50만 원을 저축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네. 1,000만 원 버신 분들이 나중에 더 자괴감이 커진다는 거. 즉 대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자산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나에 대해서 비용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쓰는 것도 빚에 대한 관리도 잘 쓰는 부분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습니다. 이제 5분도 채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50대들 요즘에 참 이제 노후에 지금 빈곤 예상자가 50% 이상이다. 우리나라 같이 노후 준비가 안 된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올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는 50대, 60대들. 그래서 저도 아까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뭐 은퇴자들을 위한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은퇴자 리더십, 뭐 이런 재무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근데 50대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나 은퇴 설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늦었죠, 사실은. 네, 네, 많이 늦었죠. 아닌데 과거부터 준비해오지 않고 지금 준비를 한다 그러면 네. 결국은 뭐냐면 돈이라는 건 시간과 수익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따라서 저는 뭐냐면 현상 파악을 먼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산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시점에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돈이 얼마고 내가 준비한 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소비도 50대 같으면 지금 뭐 저축할 돈이 없죠, 솔직히 해서. 네. 많이 버셔도 아마 많이 버셔도 자녀들 막 교육시키고 그러려면 네. 부모님 부양하고 부양이 꼭 뭐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50대는 사실 여유가 굉장히 없어요. 네, 오히려 여유가 없어요. 네. 네. 현실적으로 뭐냐면 현상 파악을 해갖고요. 내 자산하고 이제 은퇴 자산을 쓸 거, 그다음에 이제 소비 지출 내역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것도 다 비용이니까 그런 것들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내가 몇 세에 은퇴할 건가? 그때 얼마가 필요할 건가? 저는 이제 뭐냐면 월 생활비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현재 가치로 몇 세에 월 얼마 정도의 돈이 현금흐름이 창출이 돼야 되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본 다음에요. 만약에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면 소비 지출을 거기에 점점 맞춰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준비를 안 하셨다면 굉장히 늦으신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방치를 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네네. 따라서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파악을 하고 내가 언제 은퇴할 거고 그때 매월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어떻게 충당할지 계획부터 세워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거고요. 네. 현상 파악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생활도 이제 점점 경착륙을 하면 못 버티죠. 네. 너무 갑자기 은퇴했다고 해서 700만 원, 800만 원 쓰다가 은퇴했다고 50만 원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이제 어느 때에 은퇴할 거니까 나는 생활의 규모를 이 정도로 줄여나가야겠다. 어떤 연착륙하는 어떤 그런 습관도 좀 들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늦었을 때가 사실 가장 빠른 건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까요, 그러면? 대표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부자란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란 부자의 감각인데 거기서
왜냐하면 진짜 요즘에 너무 건강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이렇게 정말 자수성가한 분들이 50% 이상, 이건 사회가 만들어준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올바르게 어떤 부자의 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터부시되는 게 있잖아요. 돈이라든가 부자라든가, 우리가 터부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귀한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자를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저는 평소에 생각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누구나 준비를 잘하면 큰 부자는 못돼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부자라는 게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아하는 라이프 사이클상의 제목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잘 준비해서 나중에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어려움에 겪지 않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만 키우더라도 네. 너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을까. 돈이 뭐 1,000억 있다, 2,000억 있다, 뭐 맞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만큼 가져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거육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일단 부자라는 어떤 누구나 일단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개념인데 뭐 저 먼 나라에 있는 워런 버핏 같이 뭐 이런 대부자 뭐 이런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있는 어떤 재무적인 사건들을 내 힘, 그리고 배우자의 힘, 가족의 힘으로 눈 감을 때까지 잘 해결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을 통해서 잘 이렇게 컨트롤해 나가면 저는 뭐 누구나 부자가 되실 수 있고 더 나중에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너무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근데 이렇게 평소에 뵀던 이천 대표님의 어떤 이미지와 다르게 오늘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혼이 남기신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워낙 저서도 많으시니까 나중에 또 한번 시간 내주셔가지고 그때는 한번 또 직접 뵙고 한번 헌능으로 또 이사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그때 한번 인터뷰를 또 시간 한번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또 연락드려서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